할머니, 지금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요.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작은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7층에 도착하기 직전 옆집 꼬마 민재가 제 귀에 바짝 속삭였어요.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와요. 그 떨리는 목소리, 두려움으로 가득한 눈빛.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이 아이는 나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그날 이후 조용히 살던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엘리베이터 안 아이의 그 한마디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잔잔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눈빛을 먼저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박영숙, 65살의 은퇴한 국어교사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 혼자 사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동네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마리. 혼자 먹기엔 충분한 양이었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현관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엘리베이터가 마침 1층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작은 그림자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옆집 아이 민재였어요. 9살이라고 했던가요? 평소엔 밝게 인사하던 아이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구석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죠. 민재야, 안녕? 제가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아이는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7층까지 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겨울인데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작은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아이의 손목이었습니다. 긴 소매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퍼런 멍자국이 있었죠. 교사 생활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봐왔기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재야, 손 다쳤니?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이는 황급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등을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죠. 그리고 아이가 발꿈치를 들고 제 귀에 바짝 입을 대었습니다. 따뜻한 숨결과 함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지금 도망치세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두려움은 너무나 컸어요. 우리 집에 그 사람이 와요. 아이가 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죠. 제가 무슨 말인지 되묻기도 전에 엘리베이터가 5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뛰어나갔어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려 퍼지더니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히고 6층, 7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아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도망치라니, 그 사람이라니. 무슨 의미였을까요? 7층에 도착해 집으로 들어온 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거실 창에서는 아파트 앞 놀이터가 내려다 보입니다.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뛰어놀 시간인데 그날은 텅 비어 있었어요.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빈 그네를 비추고 있었죠.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벽을 통해 들리는 건 텔레비전 소리뿐이었어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웅얼거리듯 들려왔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민재네는 이사 온 지 6개월쯤 됐습니다. 아버지 이선호 씨는 47살의 회사원이었고 어머니 정미라 씨는
39살의 주부였죠. 처음 이사 왔을 때 떡을 돌리러 왔던 기억이 납니다. 미라 씨는 수줍게 웃으며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었어요. 민재는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빤히 쳐다봤었죠. 그 후로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재는 점점 밝아져서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먼저 인사하곤 했어요. 가끔은 학교 숙제를 물어보러 오기도 했죠. 제가 국어 선생님이었다는 걸 알고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 뭔가 달라졌습니다. 미라 씨를 본 적이 거의 없었고 선호 씨는 늘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민재도 예전처럼 밝게 웃지 않았죠. 그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느라 힘든가 보다 생각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아이의 말이 신경 쓰였습니다. 시금치를 다듬으면서도 된장찌개를 끓이면서도 자꾸만 옆집 쪽으로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기 전날 밤이었죠. 남편이 제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내일은 일찍 들어올게. 평소와 다를 게 없는 말이었는데 이상하게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회사에서 쓰러져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죠. 그때 느꼈던 그 불안감, 그 예감 같은 것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어요. 무거운 구두 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옆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여는 소리, 낮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조용히 현관문에 다가가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옆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조용했지만 분명히 여러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 1층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의 첫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어요. 오늘 옆집에 가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이웃으로서 안부를 묻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재의 속삭임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토록 무거운 것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침 해가 거실 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면서도 계속 옆집 쪽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벽 너머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8시가 조금 넘었을 때 복도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현관문을 살짝 열고 내다보니 선호 씨가 막 집을 나서는 중이었어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거뭇한 그늘이 져 있었고 넥타이도 비뚤어져 있었죠. 회사 다니는 30년 동안 제 남편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말이에요. 선호 씨,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건네자 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죠. 아,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민재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괜찮은가요? 선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더니 시선을 피했죠.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꿈도 많이 꾸고 어제도 무서운 꿈 꿨다고 하더라고요. 꿈이라고요. 하지만 민재의 그 떨리는 목소리는 꿈을 꾼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선호 씨가 엘리베이터로 급히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떡을 조금 만들어 옆집을 찾았습니다.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한참 동안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을 때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린 틈 사이로 미라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 않고 체인을 건 채로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녀의 얼굴. 화장을 했지만 뺨이 부어 있었고 입술 끝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짓자 그녀는 급히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어머,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떡을 좀 만들어서요. 민재도 좋아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미라 씨는 망설이다가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체인은 걸려 있었죠. 떡 그릇을 받으면서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소매 끝으로 보이는 팔목에도 멍이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민재가 좋아하겠네요.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쨍그랑하는 유리 깨지는 소리였죠. 미라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지금 좀 바빠서요. 감사합니다. 그녀는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닫힌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문 너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 그리고 그전 5년간의 간호사 생활. 그동안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을 봐왔죠. 학대받는 아이들, 폭력에 시달리는 여성들. 그들의 눈빛, 몸짓, 말투. 모든 게 미라 씨와 민재에게서도 보였습니다. 오후 4시쯤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갔습니다. 복도 끝 쓰레기 투입구로 가는 길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옆집 문 앞에 휴지 조각이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붉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피었어요. 저는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그 휴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피나 작은 상처에서 나온 피가 아니었어요. 꽤 많은 양의 출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냄새. 신선한 피가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난 피의 냄새였죠. 저녁이 되자 경비원 상훈 씨를 찾아갔습니다. 58살의 상훈 씨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상훈 씨, 혹시 7층 702호 집에 대해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훈 씨는 담배를 피우다가 저를 돌아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아이도 그렇고 며느리도 좀. 상훈 씨는 담배를 비벼 끄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집이 원래 좀 시끄러웠어요. 이사 오기 전에 공사를 크게 했거든요. 방음 공사라고 하던데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방음 공사라니. 왜 일반 아파트에 특별히 방음 공사를 했을까요? 상훈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 선생님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의 집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민재의 그 두려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매일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죠. 오늘 본 것,
느낀 것을 차분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옆집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민재의 손목에 있던 미라 씨의 부은 얼굴과 떨리는 손, 복도에 떨어진 피 묻은 휴지. 모든 게 우연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까만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을 텐데, 그는 늘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빈 방에 혼잣말이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늘 말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못 본 척하지 말라고.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 10시가 넘어서 다시 복도에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가 밖을 살폈습니다. 어제 봤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또 왔더군요. 이번에는 3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옆집 문을 두드리자 선호 씨가 나와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목소리는 작아서 들리지 않았지만 선호 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자들이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왔는데 한 사람이 커다란 검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묵직해 보이는 가방이었죠.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4시쯤이었을 거예요.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작아서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해져서 없는 소리를 듣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다음 순간 분명한 울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민재였을 거예요. 그 울음소리는 곧 멈췄지만 제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신고를 한다고 해도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아이가 울었다고? 집에 손님이 왔다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새벽녘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다고. 민재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그 아이가 진짜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 신호를 놓치지 않을 거예요.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번 하루는 어제와 달라야 했습니다. 반드시 달라야만 했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저는 일단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만 느끼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9시쯤 되어 복도로 나섰을 때 마침 6층에 사는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62의 김 여사는 이 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죠. 무슨 일이든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702호 집 이야기 들으신 거 있으세요? 김 여사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묘한 경계심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 또 그러시네요. 또라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작년에도 503호 집 이상하다고 하시더니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 집 할머니가 얼마나 민망해 하셨는데요. 맞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죠. 503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밤마다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신고했었어요. 경찰이 와서 확인해 보니 그 집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서 한약을 다리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신음소리는 텔레비전에서 나온 드라마 소리였고요. 그 일로 저는 한동안 이웃들 사이에서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았었죠. 이번은 달라요.
정말로 그 집 아이가. 박 선생님, 혼자 사시니까 외로우신 건 알겠는데 남의 집이래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 집도 나름 잘 사는 집이에요. 김 여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장바구니를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신뢰를 잃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이렇게 오래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줄은 몰랐어요. 점심 무렵 저는 1층 우편함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502호의 최 선생을 만났어요. 이른의 최 선생은 은퇴한 의사였죠. 평소 인자하고 이성적인 분이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꺼냈습니다. 최 선생님, 702호 민재라는 아이 아시죠? 그 아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최 선생은 우편물을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의미인가요? 손목에 멍이 있고 어제는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얼굴이 부어 있었고요. 최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아이들 학원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민재도 태권도 다닌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다쳤을 수도 있고 엄마 얼굴이 부었다는 것도 그냥 몸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밤에 이상한 사람들이 드나들고 박 선생님, 최 선생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단호한 느낌이 있었어요. 증거도 없이 이런저런 추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을 의심하는 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괜한 오해로 한 가정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선생의 말도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거기서 803호의 젊은 주부를 만났어요. 35살쯤 되는 정 씨였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가끔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정 씨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계산대 앞에서 그녀와 나란히 서게 됐어요. 정 씨, 혹시 702호 집 잘 아세요? 정 씨가 잠깐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요즘 그 집이 좀 조용한 것 같아서요. 정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 사람들이 그러던데요. 선생님이 너무 외로워서 이것저것 상상하신다고.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 말들이 돌고 있었군요. 정 씨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이상한 소리 들어요. 하지만 그냥 못 들은 척해요. 남의 집 일이잖아요. 그리고 정 씨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집 남편이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큰 회사 중역이래요. 괜히 건드렸다가 무슨 일 당할지 몰라요. 그 말을 끝으로 정 씨는 급히 계산을 마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건가 싶어 씁쓸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 상훈 씨였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죠. 박 선생님, 잠깐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들어오세요. 아니요, 여기서 하죠. 상훈 씨가 복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702호 집 일은 그만 신경 끄세요. 저도 뭔가 이상한 건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증거도 없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훈 씨는 뭔가 아는 게 있으신 거죠? 상훈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하 창고에 이상한 게 있어요. 큰 냉동고 같은 게 새로 들어왔는데
왜 일반 집에서 그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 밤에 지하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봤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박 선생님,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저도 가족이 있는 사람이에요. 괜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도 조용히 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상훈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모두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두려움이 침묵을 만들고 침묵이 또 다른 비극을 키우고 있었죠.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내가 정말 외로워서 상상하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을 혼자만 보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또다시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문구멍으로 내다보지 않았어요. 상훈 씨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가만히 듣고 있자니 발자국 소리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적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대화를 나누는 소리도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이 무언가를 운반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끌거나 들고 가는 소리가 났거든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은 오지 않고 민재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두려워하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차가운 손. 모두가 외면한다고 해서 제가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 외면해야 하는 걸까요? 교사로 살아온 30년 저는 늘 아이들 편에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삶의 방식이었고 신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었고 이웃들은 저를 예민한 노인 취급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였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새벽 무렵 희미하게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인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곧 멈췄지만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처럼 남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들어줄까요? 작년의 실수가 또 떠오를 테고 증거도 없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그 아이가 진짜 위험에 처해 있다면 제가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니까요. 새벽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하루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웃들이 외면한다 해도 저는 제 방식대로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게 무엇이든 말이죠. 그동안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아침에 시장을 가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들렀다가 저녁에는 집에서 책을 읽었죠.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옆집을 의식하게 됐고 민재를 만날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민재가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거뭇한 그림자가 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도 차가운 손이었지만 전보다 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는데 그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오늘 밤엔 문 열지 마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민재야, 도대체 무슨 일이니? 할머니가 도와줄게. 아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3층을 지나고 있었죠. 민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나쁜 사람들이랑 와요. 그 사람들이. 아이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어요. 하지만 아이는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섰죠. 그때 소매가 올라가면서 팔에 있는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멍뿐만 아니라 긁힌 자국도 있었어요. 5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려는 순간 민재가 제 귀에 바짝 입을 대고 속삭였어요. 엄마는 냉장실에 있어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아이는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냉장실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설마 정말로.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층에 도착해서 집으로 들어온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엄마는 냉장실에 있다는 그 말. 상훈 씨가 말했던 지하 창고의 큰 냉동고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곳에. 하지만 그건 너무 끔찍한 상상이었어요.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경고했던 대로 문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었죠.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용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셋이 옆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호 씨가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남자 중 한 명이 선호 씨의 어깨를 잡고 무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죠. 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귀를 벽에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방음이 잘 되어 있는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그들이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큰 검은색 가방이었는데 두 사람이 양쪽을 잡고 있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어요. 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검은 승합차가 아파트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고 남자들이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이세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음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뭔가 이상한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그 검은 양복의 남자들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없는데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화는 뚝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온몸을 떨었어요. 그들이 제가 뭔가 본 걸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경고하는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고 현관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새벽 2시쯤 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1층으로 내려갔다가 지하로 가는 소리가 들렸죠. 상훈 씨가 말했던 지하 창고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민재가 말한 냉장실도요. 도대체 그곳에 뭐가 있는 걸까요? 미라 씨는 정말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째 그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저는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복도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지하 창고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희미한 비상등만 켜져 있었죠.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각 집의 창고들이 철문으로 닫혀 있었는데 702호 창고 앞에 섰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찬 공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냉동고 모터 소리 같았죠. 일반 가정집 창고에서 이런 소리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돌아봤어요. 상훈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손전등을 들고 있었죠. 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저 그냥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상훈 씨가 한숨을 쉬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위험해요. 빨리 올라가세요. 상훈 씨,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민재가 그러는데 엄마가. 상훈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르는 게 나아요. 정말로요. 선생님도 다치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는 저를 거의 끌다시피 해서 엘리베이터로 데려갔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층에 도착하자 상훈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경찰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급히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경찰이 온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 신고를 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앉아 동의 트기를 기다렸습니다. 민재의 말, 상훈 씨의 경고, 그리고 지하 창고에서 느낀 그 차가운 공기. 모든 게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끔찍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첫빛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오늘은 뭔가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훈 씨가 말한 대로 정말 경찰이 올까요? 그리고 그들이 온다면 민재와 미라 씨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이른 아침임에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치고 뒤로 물러났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죠. 두렵기도 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미라 씨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침 6시가 되자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상훈 씨가 경찰이 온다고 했지만 언제 올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미라 씨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확인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차근차근 수첩에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목격한 내용들. 민재의 멍, 미라 씨의 부은 얼굴, 검은 양복의 남자들, 그리고 지하 창고의 차가운 공기. 7시쯤 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누군가 먼저 와 있었어요. 302호에 사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28살의 김준호 씨였죠. 그는 자전거를 꺼내려고 왔다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 할머니, 이른 아침에 웬일이세요? 아, 창고에 둔 물건 좀 찾으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자전거를 끌고 가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 지하실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요? 며칠 전부터 뭔가 썩은 냄새 같은 게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씨가 계속 말했어요. 702호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던데 음식물이라도 썩는 건가 싶어서요. 준호 씨가 떠난 후
저는 다시 702호 창고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코를 가까이 대봤어요. 차가운 공기와 함께 희미한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 시절 병원에서 맡았던 그 특유의 냄새. 소독약 냄새와 또 다른 무언가가 섞인 냄새였죠.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급히 제 창고 쪽으로 가는 척했어요. 선호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고 수염도 깎지 않아 지저분했죠. 그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창고 정리 좀 하려고요. 선호 씨는요? 그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물건 좀 가지러 왔어요. 선호 씨는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확 밀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희미하게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그가 황급히 문을 닫으며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저는 안을 얼핏 봤어요. 커다란 은색 냉동고가 있었고 그 옆에는 검은 비닐봉지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선호 씨가 무언가를 꺼내들고 급히 나가려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선호 씨, 미라 씨는 요즘 안 보이던데 괜찮으신가요? 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는데 그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친정에 갔어요. 엄마가 편찮으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 피하는 시선, 모든 게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저는 창고 문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아래 틈으로 무언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구멍으로 보니 민재였어요. 아이는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이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숨을 헐떡였어요. 할머니, 저 학교 안 가요. 아빠가 가라고 했는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거실로 데려가 따뜻한 우유를 줬어요. 아이는 우유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없어요. 저는 아이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작은 몸이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민재야,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지하에요. 그 차가운 곳에. 아빠가 거기 두고 문을 잠가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미라 씨가 그 냉동고에. 아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민재야, 엄마 살아계시니?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아파요. 추워서 계속 떨고 있어요. 아빠가 나쁜 사람들한테 엄마를 주려고 해요.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두드려졌습니다. 민재가 깜짝 놀라 제 뒤로 숨었어요. 박영숙 씨, 문 열어요. 선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화가 나 있었고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 민재 거기 있죠? 당장 내보내요. 저는 민재를 안방에 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선호 씨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민재 어디 있어요? 학교 가야 해요. 여기 없는데요. 선호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기 왔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 2명이 복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선호 씨죠? 젊은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선호 씨가 제 어깨에서 손을 뗐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조사 좀 하겠습니다. 선호 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박영숙 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신고 내용에 대해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이댁 아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신고가 있었는데요. 누가 신고한 걸까요? 상훈 씨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선우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예요.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부인도 계신가요? 선우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다가 겨우 대답했어요. 친정에 갔어요. 언제 가셨죠? 3일 전에요. 경찰관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어요. 아이는 어디 있나요? 학교 시간 아닌가요? 바로 그때 제 집안에서 민재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 집으로 향했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재가 거실 구석에 웅크리고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본 선호 씨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아빠 싫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멈춘 듯 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로를 바라봤고 선호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재는 제품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고 선호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의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조용히 민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말했어요. 민재야,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아저씨한테 알려줄 수 있니?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하에요. 차가운 곳에 있어요. 경찰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하 창고에 큰 냉동고가 있어요. 아침에 가봤는데 이상한 냄새가 났고 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선호 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선호 씨, 지하 창고 열쇠 주세요. 선호 씨가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협박했어요. 경찰관이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일단 부인부터 확인하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민재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선호 씨는 경찰관 사이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지하 창고는 어두웠지만 경찰관들이 손전등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어둠을 밀어냈어요. 702호 창고 앞에 섰을 때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문 아래로 물이 흘러나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거대한 은색 냉동고가 나타났어요. 업소용 냉장고처럼 큰 것이었죠. 웅웅거리는 모터 소리가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냉동고에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려고 했지만 자물쇠가 걸려 있었어요. 선호 씨에게서 다시 열쇠를 받아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죠. 그 순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냉동고 안에 미라 씨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온몸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은 보라색이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나왔죠. 미라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경찰관들이 급히 그녀를 꺼내 담요로 감쌌어요. 미라 씨는 의식이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죠. 민재가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지하 창고에 울려 퍼졌어요. 미라 씨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얼음처럼 차가워 보였지만 어머니의 손길이었죠. 경찰관이 무전으로 구급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선호 씨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선호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내를 데려간다고 했어요. 장기를 떼어낸다고 협박했어요. 저는 시간을 벌려고 한 거예요. 여기 숨기면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절박함은 진짜였습니다. 경찰관이 그를 진정시키며 말했어요. 일단 병원으로 가시죠. 자세한 건 나중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라 씨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간호사 시절에 배운 대로 맥박을 확인했어요. 약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죠. 미라 씨, 이제 괜찮아요. 병원으로 가요. 그녀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어요. 민재는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미라 씨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민재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죠. 선호 씨는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감사와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하 창고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냉동고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죠. 얼마나 오래 그 안에 있었을까요? 며칠을 그 추위와 어둠 속에서 미라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 든 경찰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영숙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용기 있게 행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기라니요. 저는 그저 불안하고 두려웠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무시하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벌써 점심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이웃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김 여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녁 무렵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 씨가 안정을 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민재도 엄마 곁에 있다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분노의 눈물이기도 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설령 협박을 받았다 해도 아내를 그런 곳에 가둘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한 생명을 구했다. 아니, 정확히는 민재가 구한 것이다. 그 작은 아이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미라 씨는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진실을 말한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목소리들이다.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작지만 분명한 빛들이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죠. 민재의 용기가 그랬고 미라 씨의 생존 의지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도 그런 빛이었을지 모르겠어요. 내일은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라 씨와 민재를 만나러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웃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요.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회복해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미라 씨가 입원해 있는 병실은 3층 끝에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햇살이 가득한 병실에 미라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민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죠. 미라 씨가 저를 보고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쉬어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민재가 다 얘기해 줬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끝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형사 2명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왔던 나이든 경찰관과 새로운 젊은 형사였어요. 그들은 저와 미라 씨에게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미라 씨 몸 상태가 괜찮으시면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라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꺼내며 물었어요. 남편분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시나요? 미라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6개월 전 선호 씨는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거래처와의 계약이 틀어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해고 위기에 놓였죠. 그때 누군가 접근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돈을 빌려주겠다고 대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했답니다. 선호 씨는 절박한 마음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도움이 됐어요. 돈으로 손실을 메우고 회사에서도 살아남았죠. 하지만 2개월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돈을 갚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는데 이자가 원금의 10배가 넘었다고 해요. 갚을 수 없다고 하자 그들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미라 씨의 장기를 주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요. 선호 씨는 거절했지만 그들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민재를 해치겠다고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겠다고 위협했죠. 미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절 지키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밖에 있으면 그들이 데려갈 거라고 차라리 자기가 숨기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 조직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미라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들 봤어요. 검은 차 타고 왔어요. 형사가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어요. 큰 아저씨는 목에 흉터가 있었고 작은 아저씨는 금리가 있었어요. 형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아본 표정이었죠. 나이든 형사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미라 씨가 힘없이 누워 있고 민재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저는 과일을 깎아주며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뜻밖의 방문객이 왔습니다. 선호 씨였어요. 경찰 1명과 함께였지만
수갑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미라 씨를 본 선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습니다. 미라 씨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며 말했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내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선호 씨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어요. 그들이 오늘 밤 당신을 데려간다고 했어. 냉동고에 숨기면 못 찾을 줄 알았어. 미친 생각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미라 씨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가 나 있으면서도 이해하는 표정이었어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겠죠. 미워하면서도 사랑하고 원망하면서도 용서하는 것. 경찰이 선호 씨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선호 씨가 떠나기 전에 민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뻣뻣했지만 곧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아빠, 엄마 아프게 하지 마요. 그래,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정원에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겨울의 끝자락에 피는 꽃이죠. 추위를 견디고 피어나는 그 꽃처럼 이 가족도 다시 피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형사가 다시 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선호 씨 말고도 피해자가 여럿 있었어요. 불법 장기 매매와 사채업을 하던 조직이었습니다. 미라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거였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형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박영숙 씨의 신고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용기도요. 민재를 바라보며 형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선호 씨가 한 일은 분명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가족을 보호하고 싶은 절박함. 그것이 그를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복도에서 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제가 신고했어요. 선생님이 지하실 다녀간 거 보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왔던 거군요. 상훈 씨도 나름의 용기를 낸 거였어요. 고마워요, 상훈 씨. 선생님이 먼저 나서지 않았으면 저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용기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거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봄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계절이 올 거라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미라 씨는 퇴원했고 선호 씨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갑자기 유명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뤘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 큰 제목이 실려 있었어요. 65살 은퇴 교사 용기로 한 가족 구했다. 제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젊은 시절 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과장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혼자 모든 걸 해결한 것처럼 써놨더군요. 사실은 민재의 용기가 없었다면, 상훈 씨의 신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텐데 말이죠. 10시쯤 전화가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였어요. 박영숙 선생님이시죠? 인터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오후에는 아파트 입구에 방송국 차가 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라 씨와 민재가 찾아왔습니다. 미라 씨는 아직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민재도 예전보다 밝아 보였죠. 선생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 씨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민재가 먼저 용기를 냈잖아요. 전 그저 도왔을 뿐이에요. 민재가 수줍게 웃으며 제게 그림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는데 할머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감사합니다.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죠.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거든요. 이런 게 진짜 보상이었어요. 방송 출연이나 신문 기사가 아니라 이 작은 그림 한 장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녀회에서 저를 표창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양했지만 꼭 와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는 많은 이웃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 여사도 있었고 최 선생도 있었죠. 그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미안함과 존경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김 여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최 선생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사과드립니다. 증거 없이 추측하지 말라고 했던 제가 부끄럽네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두려웠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민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외면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아파트 주민들이 작은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관리사무소 앞 공터에 테이블을 놓고 음식을 나눴어요. 겨울이지만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상훈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할 거예요. 정 씨도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반성했어요. 앞으로는 못 본 척하지 않을게요. 이웃들의 태도가 변한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한 사건이 공동체 전체를 바꾼 거였죠. 서로를 의심하고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돌보겠다고 약속했어요. 사흘 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선호 씨를 면회하러 구치소 근처 병원에 갔어요. 그는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병실에 들어서니 선호 씨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박 선생님이 어떠세요? 제가 묻자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아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나 실수를 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선호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도움을 청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때로는 도움을 청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죠. 우리는 모두 약한 존재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를 만났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아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전에 그 두려워하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밝고 씩씩한 아이가 되어 있었죠. 학교는 재미있니? 네. 친구들이 저보고 용감하대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용기는 전염된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결국 모두를 변화시킨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눈이었어요.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으며 깨끗하게 만들고 있었죠. 마치 우리 아파트에 일어난 일처럼 아픔과 두려움 위에 새로운 희망이 쌓이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미라 씨였어요. 선생님, 내일 저희 집에 저녁 드시러 오세요. 민재가 꼭 모시고 싶대요.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이웃이란 이런 거구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하는 것. 담을 높이 쌓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것. 텔레비전을 켜니 뉴스에서 또 우리 아파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이제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할 때니까요. 새로운 이웃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2주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기자들이 전화를 하고 방송국에서는 출연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어요.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글씨체가 단정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숙 선생님께. 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뉴스를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웃의 이상한 신호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용기가 저에게도 전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날 오후에도 비슷한 편지가 2통 더 왔습니다. 대구에서 광주에서 온 편지였죠.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용기를 얻었다고,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다고. 저녁 무렵 미라 시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민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어서 오세요.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미라 씨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는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재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이야기했고 미라 씨는 따뜻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며 미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음 주에 재판을 받아요. 변호사님이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을 거래요.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저희 가족 상담도 받기로 했어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거든요.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걸,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5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 낯이 익었어요. 알고 보니 3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저 김수진이에요. 기억하세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수진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수업료를 못 냈던 아이였죠. 제가 몰래 대신 내주곤 했었습니다. 수진아, 이게 얼마만이니? 선생님이 뉴스에 나오신 거 보고 찾아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교사로서 뿌린 씨앗이 이렇게 자라났구나 싶었어요. 수진이가 떠난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졸업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그날 밤 상훈 씨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거 선물이에요. 제가 키운 난초예요. 보라색 난초가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상훈 씨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잘 지내요. 이웃끼리 정이 있어야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더 가까워졌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게 됐죠. 일주일 후 선호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은 엄숙했지만 선호 씨의 모습은 안타까웠습니다. 수염을 깎고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깊은 후회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행유예 3년. 가족을 지키려 한 정상이 참작됐다고 했어요. 선호 씨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미라 씨와 민재가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죠. 법원을 나오면서 선호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희 가족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세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셋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상처는 있지만 그들은 다시 일어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우리 사건을 다룬 프로그램이었어요. 제목은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속삭임이었죠. 저는 끝까지 보지 못하고 껐습니다.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각자의 삶이 그 불빛 아래서 이어지고 있겠죠. 때로는 어둠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한 아이의 속삭임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 작은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달았다. 앞으로도 나는 귀를 열고 살 것이다.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난초가 창가에서 은은한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겨울의 추위와 어둠을 견뎌낸 후에 찾아오는 봄.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매미 소리가 들려왔고 여름 햇살이 거실 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그 중에 민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아이는 많이 자랐어요. 키도 훌쩍 커졌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죠. 무엇보다 그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눈이 이제는 호기심과 기쁨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오전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열리자 민재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재야, 어디 가니? 도서관이요. 방학 숙제하러 가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가방을 보여줬습니다. 책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민재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한 손이었어요. 할머니, 이제 도망 안 쳐도 돼요.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겨울 그날 이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도망치라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때의 차가운 손과 지금의 따뜻한 손.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래, 이제 우리 모두 안전해. 7층에 도착해서 내리면서 민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가족 구해줬어요. 고마워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워 보였는지 몰라요. 마치 날아갈 것처럼 경쾌했죠.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창가에는 상훈 씨가 준 난초가 두 번째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처음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꽃이었죠. 옆에는 민재가 그린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아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오후에 미라 씨를 만났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로 했거든요.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불안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죠. 선생님, 저희 이번에 상담 끝났어요. 가족 상담이요. 잘 됐네요. 어땠어요? 미라 씨가 밝게 웃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서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선우 씨는 지금 새로운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매일 저녁 일찍 집에 온다고 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요. 그리고 선생님, 저희가 이사 가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요. 그 말이 기뻤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의 공간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그들에게 진짜 집이 된 거였어요. 저녁 무렵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어요. 우리 아파트가 안전지킴이 아파트로 선정됐다는 거였죠. 주민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이웃 간의 소통이 활발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중앙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 여사도 최 선생도 정 씨도 모두 나왔습니다. 예전엔 서로 모른 척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어울리고 있었죠. 민재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같이 수박 먹어요. 아이의 손을 잡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여름밤의 열기 속에서도 마음은 시원했습니다. 상훈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변한 건 다 박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용감한 민재 덕분이고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민재가 제 옆에 바짝 붙어 서서 같이 박수를 받았죠. 밤이 깊어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민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좁은 공간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됐죠. 이곳에서 시작된 아이의 속삭임이 우리 모두를 구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민재가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 때로는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꾼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다면.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둥근 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아파트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어요. 서울에 사는 딸이 안부를 묻는 전화였죠. 엄마, 잘 지내시죠? 뉴스 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별일 아니야.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갈게요. 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잠들기 전 거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피아노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여름밤이었어요.
생각해보니 그 겨울의 사건이 꿈 같습니다. 그토록 무서웠던 일이 이제는 우리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든 기억이 됐어요.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 새살이 돋았습니다. 더 단단하고 건강한 새살이요.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시장을 가고 이웃을 만나고 민재와 인사를 나누겠죠.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 속에서도 누군가의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그 속삭임처럼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 할 일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희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함께 살아갈 거라는 걸, 서로를 지켜주며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함께 나아갈 거라는 걸요. 그 겨울 엘리베이터에서 들린 아이의 속삭임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 도망치세요라는 그 작은 목소리가 한 가족을 구했고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죠.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가장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이의 떨리는 한마디가, 이웃의 불안한 눈빛이, 누군가의 침묵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세상에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용기가 다른 이의 희망이 되고 작은 관심이 큰 구원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나서세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손 내미세요. 민재가 이제는 웃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도망 안 쳐도 돼요. 네, 우리는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빛이 되어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사연들이 찾아올 거예요. 당신의 하루가 늘 따뜻한 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지금까지 전국 인생사연이었습니다.